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필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공식 일정에 나서면서 검찰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민정수석실 폐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윤 당선인은 앞서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민정수석실 폐지에 계속해서 공약한 바 있고 그 입장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부터 짚어볼 텐데 어쨌든 이제 검찰권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힘이 더해진 상태에서 힘을 잘 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힘을 잘못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네, 이제 민주적 통제 장치는 필요한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민정수석실이 검찰을 통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청과 검찰총장의 상관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를 받는 게 맞고요. 민정수석실이 공식적으로 어쨌든 검찰을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관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윤 당선자의 그런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또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정수석실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는 또 별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이 청와대의 감찰, 그다음에 청와대가 이제 그 공직자들이 기강이나 이런 걸 감찰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 대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행정부의 그러니까 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의 감찰권을 사실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역할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구체적인 그런 범죄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포착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목적이라면 물론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때문에 사실 수사권은 상당 부분 지금 경찰에 넘어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지금 그와 반해서 어떤 추문이나 비리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역할이고 감찰과 수사는 다른 거죠? 예, 다른 것이죠. 예. 다른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둘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민정수석실의 감찰 권한이 검찰을 상대로도 사실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가 아니라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로서는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 당선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사실 검찰 쪽에 상당 부분 이제 이관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 뭐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기관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그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반부패 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반부패 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중에 하나인데 검찰, 경찰, 국정원에 정보가 모이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죠.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게 아니냐. 조금 곡해하자면 난 이런 식의 정식 개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검찰 비공식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측근들도 지금 남아있을 거고 그걸로 혹시 검찰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 거죠. 뭐 제가 보기에 폐지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제가 세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민정수석실이 68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만든 거예요. 조직이. 근데 DJ 김대중 대통령도 없앨라 하다가 나중에 이게 다시 살아났지만 처음에는 이게 없앴거든요. 그만큼 이게 문제가 있는 무소불위의 조직, 즉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 쓰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이게 도구가 되는 게 민정수석실이었어요. 역대 보면 그 폐해가 컸다는 거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첫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이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자꾸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정수석실이 청와대가 이게 검찰의 수사에 관여할 근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관여하는 게 불법적인 통제예요. 수사는 이게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게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총장을 통해 현행법은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네. 청와대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민정의
개념이 뭡니까? 뭐 조국 수석을 이게 건배사할 때도 뭐 민정아 사랑해 어쩌고, 이게 민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민의 여론,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는, 이게 바로 원래 민정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민정에 있는 4개 시를 보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이게 뭐 반부패, 공직기강, 법무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공직기강은 특별감찰관 국회에서 임명하죠.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잖아요. 특별감찰관이 있고 감사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검정은 제일 문제는 검정이죠. 검정은 이게 미국은 FBI가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게 여러 기관이 견제 균형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대안이 검정 정도. 그리고 이게 나머지는 전부 이게 그 공직 사정 이런 거는 전부 이게 다 청와대 권력,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저는 물론 이게 일부 존치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역기능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혁을 위해서 폐지하고 검정 정도만 다른 기관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시대적인 이제 소명도 다했고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몰려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었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겠다고 계속해서 공언을 해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좀 살펴보면, 네, 당선인 측근이라고 이제 비공개로 나와 있는데요. 문 정부의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을 계속해서 임명해서 독립적인 검찰권 행사에 저해가 되어왔다. 그러니까 정당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좀 반발 의견을 냈는데요. 역사적 법적 의미가 큰 수사 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수사 경과와 결정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공정성 시비는 더욱더 심해진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 꼭 폐지돼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권은 발동을 그동안 해오긴 했는데 어쨌든 근거는 남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여론의 평가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 지휘권을 그렇게 많이 행사하지 못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일단 비교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제 영미법계는 제도가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대륙법계거든요. 대륙법계라는 게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게 우리가 대륙법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지휘권에 대해서 프랑스는 이게 2013년에 폐지가 됐어요. 2013년에. 그 다음에 그 독일의 경우는 나치 시대 행사 이후에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나치 정권 때 외에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1954년 국회의원들 뇌물 사건, 이걸 조선 의혹 사건, 그때 한번 행사하고 장관 다 사퇴하고 그 이후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현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는 천정배 장관이 그때 불구속해라 한번 이게 지휘한 게 유일한 예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게 조자룡 흥걸 쓰듯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신중하고 정말 이게 필요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게 이 지휘권인데 지금 이게 너무 남용이 됐잖아요. 그래서는 이거 없어도 이게 검찰 견제하는데 저는 뭐 문제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 검찰을 가장 견제하는 거는 1차적으로 법원이에요. 법원이 재판회가 무죄나 영장 기각 다 법원이 견제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찰을 견제하는 거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기소심의위원회라든지 배심제라든지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일개 참모인 법무부 장관이 왜 검찰을 통제 견제합니까? 결국 이거는 권력 수사할 때 수사하지 마, 막는 거 외에는 법무부 장관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따라서는 뭐 이게 있어도 예외적으로 행사한다면 존치해도 되는데, 일본이나 독일처럼 행사를 극히 자제한다면, 근데 현 정권처럼 너무 남용한다면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다. 어차피 이게 검찰 통제할 방법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수사지휘권 폐지 같은 경우는 실현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새 정부는 이제 여소야대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려면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사실은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뭐 검찰 정상화 이런 얘기를 윤석열 당선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검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큰 입장이 충돌해 왔는데, 하나는 검찰을 독립시켜야지 검찰이 올바로 된다, 검찰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 대한 충분한 견제와 균형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지 검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니까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해 왔는데 사실 이 정권은 후자에 따라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수처나 아니면 수사기소 분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적 그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을 해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지금 당선자는 기존에 사실은 더 많이 이제 주장이 됐던 검찰 쪽에서 주장했던 검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검찰을 더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방향은 전혀 반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 그러면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자의 검찰개혁 방향을 따라줄 것인가? 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보내왔던 사실 또 아직 여전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같이 하는 여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누가 될지 관심도 좀 쏠리고 있는데 사실은 공정거래위원장 하면 어떤 때는 존재감도 좀 없는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재벌의 저승사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인사들이 좀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구상혁 검사라는 사람, 현직 검사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거론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출신들을 중용하는 그런 입장들을 캠프 때부터 보여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나 이런 평상시 지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제 통제권을 행정적 방수단보다는 좀 이제 형사적 사법 절차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지론이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들,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검사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는데, 예상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쪽에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지금 현재 검찰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가장 전문가라고 꼽히는 구상혁 검사라는 분이 지금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캠프에서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조언을 주로 하셨던 분이 이제 권남훈 건국대 교수라는 교수가 계신데 이분도 지금 이제 함업형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 승진 가능성도 항상 존재를 하는데 현재 내부 승진 가능성은 이제 현재 공정위 부위원장인 뭐 김대선 부위원장 정도가 지금 여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던져보면 말씀 중에 이제 공정위가 네. 행정적 그전 조직이 아니라 다른 조직이 좀 돼야 된다는 그런 지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행정적이라면 이제 공정위는 지금은 조사까지는 하지만 기소까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전속 고발권 같은 건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검사가 이제 이거를 담당하게 되면 이걸 문제를 바라볼 때 행정 지도나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발권의 적극적 행사, 그다음에 수사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수사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에 갈 가능성이 있죠. 좀 더 경제 검찰의 느낌을 더한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검찰 출신을 첫 공정위 수장에 앉힐 가능성 어느 정도 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만 캠프 쪽에도 검찰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고 이렇게 공정위원장까지 검찰 출신 임명되다 보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 검찰 출신이 뭐 대법관 중에 예를 들어 한 분 간다든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한다든지 이런 한두 개 가지고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당선인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출 거냐, 좀 더 이게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 친화적으로 간다면 그럼 이게 검찰 출신은 저는 안 맞다 봐요. 오히려 이제 그 기업이랑 경제를 좀 아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공정 질서를 위해서 처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검찰 출신이 갈 수도 있죠. 이분이 전문가니까. 근데 저는 아마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그 철학을 보면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게 처벌이 만사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좀 더 시장 기업 친화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이게 지론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검찰 출신보다는 또 이게 다른 쪽에서 아마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돼요. 네, 어떤 인물이 공정위원장에 이름을 올리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의 방향까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검찰 개혁 구상안을 두고서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검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는 절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경우는 이제 축소되거나 해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졌는데 이 검찰 같은 건 6대 범죄 경우에만 좀 수사를 먼저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 공수처는요, 저는 해체가 답은 아니라 봅니다. 가장 이게 1차적으로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공수처가 이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게 그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추상같이 처벌할 수 있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그 정상화를 시키고 뭐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이게 그 다음 해체 논의가 있을지 몰라도 일단 이게 해체가 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검경 수사권도 그래요. 지금 이게 제가 보면 검찰이요 주어진 권한도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재명 후보 사건들 중에 보면 뭐 GH 그 옆 아파트 옆집에 그 이게 60평짜리 뭐 사무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여러 가지 의혹에 보면 공직선거법의 유사 사무실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공직자라든지 이런 부패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좀 눈치 봐서 골치 아픈 걸 이게 검찰로 다 이첩해 버려요. 지금 이게 6대 범죄를 폭넓게 해석하면 거의 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뭐 빼고는 예. 소위 중요한 범죄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뭐 이미 어렵게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이게 뭐 너리니 줄이니 이런 것보다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법을 잘 정신을 살리는 이게 운영의 묘를 기하는 이게 더 필요하다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수사지휘권 폐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수 진보 정부든 어느 정부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검찰을 약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제하려니까 문제가 좀 생긴 측면이 있으니까 국회 통제로만도 충분히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국회가 사실은 검찰을 통제하는 게 이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지금 아직은 검찰을 구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망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다만 이제 검찰공화국이니 뭐니 이런 식의 얘기들은 사실 기존에 검찰 출신들을 지나치게 등용하는 게 아니냐, 주변에 사실 캠프에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건 사실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을 사실 견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였고 기능으로서 견제하는. 그러니까 아까 물론 상급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제 그나마 있었던 지휘권까지도 이제 없앤다고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예산도 이제 독립하게 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원래 이제 수직적 통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두 가지가 인사하고 사실은 예산인데 예. 지금 예산권까지 그쪽에 사실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사실 지금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기존보다 더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수처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수사기소 분리 절차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또 그렇게 균형을 잡는다면은 어떻게 작동될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진행해왔던 검찰개혁을 약간 역행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수사기소 분리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지나치게 축소된다거나 해체됐을 경우에는 그 이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은 우려가 좀 되는 건 사실입니다.